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작품은 문순태 작가님의 도리화가 2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 고유의 소리인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유 선생의 청년 시절을 그려내고 있지요. 양반이 아닌 중인인 신재유 선생이 향교 출입을 할 수가 없어 이웃 장성 쪽에 서원답 서마지기를 주고 신분을 속여 모암 서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신재유 선생 삶의 길이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 도리화가 문순태. 두꺼운 흙벽에 코굴에서 관솔불이 연기를 내뿜으며 타고 있어 작은 방안을 환히 비추었다. 누더기 같은 헌 옷가지들이 걸려있는 횃대 밑에 북을 앞에 놓고 여남은 살 안팎의 여자아이가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다가 동그랗게 눈을 떠올리며 방 안으로 들어서는 신재유를 빤히 쳐다보았다. 방 안에는 여자아이 뿐이었다. 앉으시지요. 주인 되는 사내가 아랫목에 너저분하게 깔린 누덕누덕 기운 낡은 이불을 한쪽으로 밀치며 앉기를 권했다. 신재유는 못내 쑥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누르며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지금껏 이렇듯 누추한 방을 구경해 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았다. 실례가 많소이다. 신재유가 주인 사내와 여자아이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주인 사내는 밖에서 보았던 것보다 그리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았다. 잘해야 40이 조금 넘었을까 싶을 정도였다. 댁이 고창이시오? 주인 사내가 관솔 불빛에 비쳐 보인 신재효의 행색을 살피며 물었다. 그는 신재효의 비단 옷에 흙범벅이 된 것을 이상한 눈으로 흠칫거렸다. 네, 장성에 좀 댕겨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혹여 오시는 길에 봉변을 당하신 것이 아닌지요. 의복이 젖고 얼굴이 상하신 것을 보니. 그제야 신재효는 불빛에 자신의 몰골을 살펴보고 부어오른 눈퉁이와 아래턱을 만져보았다. 아직도 온몸의 뼈마디가 저려오고 얼굴이 욱신거렸다. 면괴스럽습니다. 아이고, 도적을 만나신 게로군요. 귀한 댁 날이 끼신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봉변을. 그러면서 주인 남자는 세운 무릎 위에 턱을 고이고 앉아서 낯선 손님을 말똥말똥 들여다보고 있는 여자아이를 시켜 함지박에 물을 떠오라고 하여 상한 얼굴을 닦도록 해주었다. 아이고, 저 시장하실 텐데 대접해 드릴 것은 없고 이것으로 욕이라도 하시지요. 주인 남자는 방 윗목의 작은 멱서리 속을 뒤지더니 잘 익은 홍시 서너 개를 내놓았다. 신재유는 조금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으나 손님을 대접하려는 주인의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여 홍시를 입에 넣었다. 실은 노랫소리에 이끌려 염치불구하고 찾아 들어왔습니다. 신재효가 홍시를 2개째 먹고 나서
함지박에 물을 주고 들어오는 여자아이를 보며 입을 열었다. 입성은 초라했으나 애기나리 꽃잎처럼 갸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했으며 눈망울에 촉기가 넘쳐 보이는 아이였다. 부끄럽습니다요. 제 여식한테 장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노랜지요? 연려 춘향 수절가 한 대목입니다요. 그랬구먼요. 제가 남원에 살 때 모친한테 배운 것을 딸년한테 가르쳐 보려고 하는디 아직은 워낙 나이가 어려서요. 작년부터 바탕소리를 가르쳐 왔습죠. 주인의 언행으로 짐작컨대 그는 비록 가난하고 천해 보이긴 해도 생자 농투성이의 무식은 아닌 듯 싶었다. 신재호를 대하는 태도에 흐트러짐이 없었고 마음 씀씀이 또한 무던해 보였다. 주인장께서는 수절가를 다 배우셨는지요? 그저 모친이 가르쳐준 대로 건성으로 대충만 따라 배웠습죠. 차당께서는 만신이었습죠. 만신은 무당이다. 그러나 주인 사내는 조금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것을 말했다. 올 봄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우리는 남원골 주포방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모친은 만신이 되기 전부터 무국제 양진사 어른이 지은 춘향전을 놓고 수절가를 배웠다고 하시대요. 무국제 양진사가 누굽니까? 주인 남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남원 주포방 이연리에서 살았다는 양주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양주익은 경종 임금 2년 임진왜란 때 남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양대박의 6대 손으로 태어났다.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 차미까지 올랐으나 풍류를 즐겨 기방 출입이 잦았다. 워낙 청빈한 성품이라 술값조차 넉넉하지 못한 그는 기생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면서도 해웃값을 변변히 줄 수가 없는지라 늘 춘향이 이야기를 대신 들려주었다. 기생들은 양차미를 존경하여 해웃값 받을 생각은 않고 춘향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훗날 양주익은 그의 해박한 지식과 문장 솜씨를 발휘하여 기생들한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춘향전을 지었다. 세상을 뜰 때 양주익은 무극제집 문집 첫머리에 저춘몽연이라 쓴 것을 칼로 갈가 없애고 자손들에게 자신이 춘향전을 지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양주익이라는 사람이 춘향전을 지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요. 주인 남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신재효가 입을 열었다. 남원골 안에서는 무국제 선생이 춘향전을 지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저의 모친도 그분이 준 춘향전을 필사하여 소리를 배웠답니다. 그러면서 주인 남자는 시렁 위에서 낡은 버들고리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누렇게 색깔이 뜬 피지 뭉텅이를 꺼냈다. 이것이 모친께서 무국제 선생의 춘향전을 필사하여 배운 것이지요. 신재효는 두툼한 피지 뭉치를 받아들고 첫 문장을 펼쳤다. 서투른 언문을 베껴 쓴 내용은 말이 안 되게 잘못 초록한 것이 많았다. 춘향모 퇴기를
순양모 태기로, 사또자재 도령님을 사도자저 도롱님으로, 광한루를 광언루, 배곡 같은 고운 얼굴을 배곡 같은 고훈 얼굴, 태사당해를 대사당여로, 들머리에서만도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 수두룩했다. 베껴 쓴 것을 대여섯 장이나 넘기며 훑어보았으나 문맥이 잘 통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도 않았으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양주이께서 지었다는 원본을 구해볼 수는 없는지요? 신재요가 피지뭉치의 필사본을 덮으며 물었다. 주포방 양씨 종거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겠습죠? 그러나 신재요는 그것 때문에 애써 남원골까지 찾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기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환취, 광대의 옛말들이 부르는 창학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주인 남자는 자신의 딸을 만신이나 기녀로 키우겠다는 말을 하였다.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으로 입성 먹성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길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녀를 만들자면은 가무음곡을 익혀야지요. 신재요의 말에 주인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애비가 무식한 데다가 배운 것이로고는 무가풀이나 장학대목뿐이라서요. 무거라면은 망자국풀이, 칠성풀이, 손님풀이, 장자풀이, 삼신제풀이, 성주풀이, 당산제풀이, 조상풀이를 죄다 배웠구만요. 딸년한테도 파리대기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총명해 보이니 가무음곡을 가르쳐 보시지요. 그러자면은 기방에 넣어야 할 텐데 어린 것을 떼어놓기가. 집 가까이에서 수리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이슥해진 모양이었다. 덕을 괴고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꾸벅꾸벅 졸았다. 아이고, 또 좌우만은 밤이 깊었으니 그냥 저희 집에서 유하시지요. 폐가 되지만 않으신다면야. 주인 남자는 딸아이를 깨워 방문 쪽에 눕도록 하였다. 덮을 것이 변변찮으니 군불이나 뜨뜻하게 지피겠습니다. 주인 남자는 버들고리와 북을 치우고 나갔다. 군불을 지피느라 삭정이 부러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재요는 콕을 가까이 다가앉아 흙벽에 등을 기대고 두 다리를 길게 뻗었다. 저릿저릿 삭신이 아려오면서 졸음이 무겁게 쪄 눌렀다. 주인 남자가 들어오자 신재요는 입은 동이채로 뒷문 쪽에 몸을 뉘었다. 코굴에서 관솔옹이가 타느라 맵싼 연기가 방 안 가득하게 퍼졌다. 구들은 따뜻했으나 숭숭 뚫린 문구멍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왔다. 신재요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꾸역꾸역 기어들어올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신열이 올라 정신이 혼몽해지면서 온몸이 들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까지 내고 있었다. 주인 남자가 조반을 들자고 하였으나 몸을 일으킬 수조차도 없었다. 아이고, 신열이 펄펄 끓는구만요. 주인 남자가 참나무 껍질 같은 손바닥으로
그의 이마를 짚어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몸살이 나신 것 같은데 어쩌면 좋습니까요? 신재윤은 다시 온몸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거운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머리가 두 쪽이 날 것만 같이 지근거렸다. 주인장, 안 되겠어요. 일어나지 못할 것 같구려. 그는 가까스로 혼몽한 정신을 수습하여 그렇게 말했다. 어쩌면 좋습니까요? 알아 누워있는 신재유보다 주인 남자가 더 답답한 얼굴빛이었다. 주인장, 노자는 넉넉히 드릴 터이니 고창 내 집에 좀 댕겨와 주시오. 댕겨오고 마시오. 당장 댕겨오죠 뭐. 지필묵 좀 주겠소. 신재윤은 집에 서찰을 보낼 생각이었다. 지가 아랫마을 서당에서 빌려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주인 남자는 불이 나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신재요의 머리맡에는 여자아이가 무릎을 세워 쭈그리고 앉아서 헝겊에 물을 적셔 그의 이마에 얹었다. 물기 있는 헝겊이 이마를 덮자 조금은 혼몽에 있던 정신이 바늘기만큼 트여오는 것 같았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신재요가 앓는 소리로 물었다. 봉선이구만요. 여자아이가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내 얼굴이 봉선아처럼 맑고 환하게 생겼구나. 봉선이 성씨는 무엇이냐? 버들유자입니다. 묻자마자 곧 대답했다. 신재윤은 주인 남자가 지필묵을 가져오는 사이 봉선이의 입을 통해 그녀는 본디 무장에서 태어났으며 돌이 지나자 부모를 따라 남원까지 갔고 새해에 13살이 되며 봉선의 어미는 3년 전에 한마을에 살았던 유기장수 총각과 도망을 쳤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봉선이 입을 통해 신재윤은 그녀의 아버지 유서방은 도망친 아내를 찾으려고 봉선이를 데리고 전라도 안통 여러 장터를 다 뒤지다가 끝내 마음을 돌려먹고 고향을 떠나 솔제 밑으로 옮겨왔음을 알았다. 봉선이 아버지 유서방은 비단골의 종이점에서 당나무 껍질 벗기는 일을 하며 두 식구 입에 풀칠을 한다고 하였다. 신재윤은 부친에게 간단히 서신을 적어 보냈다. 그동안 탈 없이 모암 서원에서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먼저 쓰고 서원의 동문들과 함께 며칠 동안 훈도를 모시고 지리산 산놀이 구경을 하기로 했으니 심부름 보낸 인편에 갈아입을 옷과 노자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갓양태가 상했으니 지난해까지 썼던 헌갓도 좀 보내달라고 당부하였다. 신재윤은 유서방한테 사찰을 건네주며 행여라도 자신이 봉변을 당하고 비단골에 알아 누워있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달라고 단단히 일렀다. 그나저나 오시는 길에 의원을 좀 모셔올까쇼? 유서방이 서찰을 고이춤에 넣고 방에서 나가다가 말고 물었다. 고창 의원이라면은 네,
얼굴을 다 알고 있으니 안 됩니다. 잠시 신혈이 난 것뿐이니 내 걱정은 마시오. 그러면서 신재효는 홍문거리에 있는 관약방을 찾아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유서방이 집을 떠난 후 봉선이는 잠시도 그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고 이마의 헝겊에 찬물을 적셔가며 수발을 들었다. 해가 지붕 위에 솟을 때까지 한참 푹 자고 나자 신혈이 가라앉고 머릿속도 한결 맑아진 듯 싶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때까지도 머리맡에 봉선이가 앉아 있었다.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느냐? 신재효가 눈을 뜨고 봉선이를 쳐다보며 물었다. 집시랑 끝그림자가 두어 뼘이나 기울었습니다요. 봉선이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아직은 내 아버님이 고창을 출발하지 않았겠구나. 나리가 사시는 고창에도 기방이 있겠지요? 봉선이가 엉뚱한 것을 물었다. 있다 마다. 만시님보다는 기녀가 되고 싶구만요. 기녀가 되자면은 창학이나 무가보다는 가무음곡을 배워야 한다. 기방에 들어가면 배울 수 있겠죠? 그렇겠지. 아버지한테 시조도 몇 도막 배웠구만요. 봉선이는 날름날름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창학이나 무가만 배운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시조도 배웠다니 놀랍구나. 한 도막 읊어볼까요? 어디 한번 들어보자. 봉선이는 세운 무릎을 구부려 바르게 앉더니 잠시 숨을 가다듬느라 지그시 눈을 감았다. 봄밤의 꽃과 달, 다 같이 고울세라. 이내 시름 그지없어 저 달에 물어보자. 이 몸이 죽어가서 비익조 될 양이면 푸르른 하늘 아래 임과 같이 날개 펴리. 봉선이는 살새성으로 소리를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만강의 돛단배가 순풍에 흐르듯 시조 한 수를 읊었다. 간밤에 얼핏 살인문 밖에서 들었던 춘향가 대목을 부를 때보다 한결 양성이 두드러지게 들렸다. 좋은 노래로구나. 신재효는 봉선이의 타고난 목소리에 척이 놀랐다. 만복사 저폭이라는 이야기책에 나오는 노래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어찌 매월당에 저폭이를 다 알고 있느냐? 옛날에 남원꿀에 만복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솔제 깊은 산골에 복이 자라고 있구나. 신재효는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감탄하고 있었다. 이대로 산골에 묻혀두기가 아까운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서방은 해가 설핏해서야 머슴 또삼이와 함께 돌아왔다.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신재효는 신혈이 가라앉고 정신도 맑아져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아 있었다. 또삼이가 그의 행색을 보고 깜짝 놀랐다. 또삼이는 보찜 속에서 의관과 엽전 꾸러미를 내놓으면서 옷부터 갈아입으라고 성화했다.
아이고, 이제 신기는 좀 어떻습니까요? 유서방이 물었다. 봉선이의 구안으로 말끔히 나았소. 참으로 총명한 딸을 두었더군요. 가찬이십니다. 참으로 놀랬어요. 신재효는 또삼이에게 집안 사정이며 부모의 안부를 물었다. 다 무고하십니다요. 아씨께서도 편안하시옵시오. 또삼이는 보찜 속에서 부인의 언문 편지를 꺼내주며 말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단칸방에서 날을 밝혔다. 조인 유서방은 잠자리에 들기 전 신재효에게 뚜벅 권삼득을 아느냐고 물어봤다. 이 이름은 들었소만 만난 적은 없소이다. 그때 완주 권삼득은 신재효보다 41살 위로 이름이 난 8대 명창의 한 사람이었다. 그분은 양반집 자손이면서도 글 공부를 하지 않고 소리나 하고 지냈기 때문에 가문을 더럽혔다고 해서 그분의 아버지가 문중이 모인 자리에서 덕성몰림을 해 작두의 목을 베어 죽이려고 했다는디요. 유서방이 말했다. 사람 소리, 새 소리, 짐승 소리, 세 가지 소리를 다 얻었다고 해서 삼득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작두로 목을 베려고 할 때 마지막 소리 한 가락만 뽑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덕성물림을 당한 채로 목처분을 뽑았는디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게 애를 끓는 듯 하던지 듣는 사람들이 죄다 눈물을 흘렸다는구만요. 노랫소리에 감탄한 그분의 아버지는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족보에서 이름을 지우기로 하고 쫓아냈다고 하더이다. 그러면서 유서방은 권삼득을 한번 만나 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다. 그게 뭐 그리 어려울 게 있소. 언제고 날짜를 잡아서 봉선이와 함께 고창으로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 흔쾌히 그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지요. 신재효의 말에 유서방은 권삼득의 소리를 들은 것만큼이나 좋아하였다. 그 어른이 남원 구룡폭포에서 소리 수련을 하셨다는데 남원에 살면서도 뵙지를 못했었구먼이라오. 참, 근데 귀한 양반지 모르니 후사를 마다오고 왜 하필이면 천한 광대가 되던가요? 신재효와 유서방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던 또삼이가 불쑥 곁 방망이질을 하듯 끼어들었다. 내까놈이 어찌 풍육에게 속마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 신재효가 또삼이에게 핀잔을 주었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판소리는 관아나 양반의 사랑에서 혹은 과거에 등과한 사람에게 불려가서 과거 등과 증서인 홍패고사를 할 때 또는 문희연에서 그리고 농촌이나 장터, 활터, 대사슴놀이에서 광대에 의해 불리어졌다. 그러다가 성종 임금 3년에는 임금이 형주에 전지하여 여러 고을의 제인, 백정 등 행걸하는 자가 떼를 지어다니면서 우희를 하고 인가를 엿보며 일은 하지 않고 먹으니 앞으로는 무리를 지어 행걸하는 자들을 그만하고 하였다. 그러나 권삼득은 선비다운 기질을 지켜 관아나 양반의 사랑에 불려가거나 과거 급제자의 홍패고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장터나 활터를 찾아다니면서 소리를 팔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자기 소리를 듣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이나 직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기꺼이 소리로 대접하여 보냈다. 신재효는 다음 날 아침 일찍거니 의관을 갖추어 또삼이를 앞세우고 비단골 유서방의 집을 나섰다. 그는 유서방의 집을 나오기 전에 유서방 몰래 엽전 한 꿰미를 방 안에 놓아두었다. 언제고 봉선이를 데리고 나를 한번 찾아와 주시오. 내 생각에 봉선이는 기녀가 되는 것이 좋을 듯 싶구려. 그만한 양성에 인물치레를 했으니 장차 호사하고도 남을 명기가 될 것이오. 신재효는 성적골 쪽으로 향했다. 유서방은 성적골까지 따라왔다가 돌아갔다. 신재효는 성적골에서 모암리를 뒤로 하고 장성 사거리 쪽으로 나갔다. 뒤따라오던 또삼이가 모암 서원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다. 냉큼 따라오기나 하거라. 신재효는 백양사를 들러 내장산 영은사까지 가볼 계획이었다. 한 바퀴 휘돌며 바람이나 쏘이고 싶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위해 100일 치성을 들였다는 월주암에도 한번 가보고 싶어졌다. 두 사람이 장성현의 창고가 있었다는 창촌을 지나 산을 보듬고 돌아 황룡강변의 사거리에 당도했을 때는 한낮이 기울었다. 사거리의 본디 이름은 사거리로 갈제를 넘기가 죽어가는 길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었다. 윗 네거리, 아랫 네거리가 사방으로 길이 뚫려 동으로는 담양, 서로는 고창에 이르게 되고 남으로는 광주, 북으로는 갈제 넘어 초산 땅과 연결된다. 갈제를 넘어 전주 쪽으로 갈 길손들은 사거리 주막에서 사람들이 연화문 명쯤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제를 넘곤 하기 때문에 사거리 주막은 언제고 붐볐다. 퉁소장이 국노인 신재효가 또삼이와 함께 사거리 주막에 이르렀을 때 하인을 거느리지 않은 흡수룩한 시골 선비 차림의 사내들 서너시 술청에서 따로따로 술상을 받고 있었다. 선비도 갈제를 넘으시려? 주막에 들어서자 술청에서 잔을 기울이던 초라한 행객 차림의 갓쟁이가 뚜벅 물었다. 술청의 그들은 한낮에도 산짐승과 도적이 출몰하는지라 함께 제를 넘을 동행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백양사로 가는 길에다. 신재효는 떨떠름한 목소리로 말하고 또삼이를 시켜 주모에게 잠시 쉬어갈 빈 방이 있는지 알아보게 하였다. 그는 산 것이라면 쳐다보려조차 않는 가난한 시골 양반 부스러기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았다. 주모가 술청을 돌아 모퉁이 방으로 안내하였다. 또삼이와 함께 술상을 앞에 놓고 앉으니 열린 방문으로 늦가을의 백암산이 손에 잡힐 듯 한눈에 들어왔다. 또삼이가 가득 채워준 술잔을 기울이려는데 난데없이 가까이서 찬설이 맞은 갈대밭을 겨울바람이 스치는 듯 퉁소가락이 들려왔다. 가락은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숨을 죽이면서 긴 겨울밤 청상과부의 흐느낌처럼 구곡 한 장을 아프게 쥐어뜯는 소리로 변했다.
신재효는 술잔을 놓고 퉁소가락에 취해 있었다. 주막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분명했다. 퉁소가락은 다시 가늘고 애원처절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또삼아, 주모를 좀 불러오너라.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또삼이가 일어서서 문 밖으로 목을 뽑아 큰 소리로 주모를 불렀다. 나리, 셋내를 부르셨사옵니까? 이내 41쪽 중년의 곱상하게 생긴 주모가 쪼르륵 달려와 웃음으로 얼굴을 뒤발질하고 물었다. 저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겐가? 신재효가 물었다. 퉁소 소리 말씀이옵니까? 그러하오. 아, 네, 떠돌이 퉁소쟁이 영감없습니다요. 우리 주막에 일해째나 빌붙어 있었지요. 셋내가 밥값 대신에 술손님들 주흥이나 돋구라고 퉁소를 불게 했었죠. 듣기 싫으시면 그만두게 할갑시오. 주모가 여전히 찐득찰처럼 찐득하게 눈웃음을 감치며 물었다. 아니요. 내 방으로 좀 모셔올 수 있겠소? 퉁소쟁이 영감 되기를요? 그렇소. 내 술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오. 그렇지요. 주모가 되똥거리며 물러간 후 이윽고 퉁소가락이 뚝 멎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반백의 맨머리 바람에 왜소하고 초라한 행색을 한 노인이 오른손에 청죽으로 만든 퉁소를 꼭 쥐고 서 있었다. 납작하게 생긴 암대퉁소의 아랫부분에는 대읍뿌리를 깎아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머리 모양이 또렷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신재효는 노인의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며 맞아들였다. 그는 술잔을 비우고 나서 한 잔 가득히 따라 노인에게 권했다. 노인은 단숨에 술사발을 비우고 수염을 훔치며 신재효를 마주 보았다. 노인장의 퉁소 소리가 보통이 아니시던데 어디까지 가십니까? 신재효가 다시 두 잔째 빈잔을 채우며 물었다. 그가 빈잔에 술을 따르는 동안 노인은 몸둘 바를 몰라해하며 거듭 고개를 주걱거렸다. 아이고, 성실할 것도 없는 소리를 좋게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딱히 정하고 길을 떠난 것은 아니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퉁소를 벗삼아 떠도름하고 있었죠. 저 퉁소를 좀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죠. 노인은 퉁소를 내밀었다. 손대가 반드럽게 베어든 오래된 퉁소였다. 두어뼘 남짓 되어 보이는 퉁소의 몸에는 손가락으로 여닫는 지공이 치구와 가장 가까운 아래쪽에 하나, 그리고 위쪽에 4개가 있었다. 어떻게 불면 소리가 납니까? 신재효가 퉁소를 두 손으로 받쳐 잡아 치구를 입에 대고 물었다. 네, 그 치구 혀에 입김을 불어 넣으십시오. 입김의 반은 밖으로, 나머지 반은 대통 속으로 집어넣으면 소리가 되어 나옵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5개의 지공을 열고 닫으면 12가지 음이 됩죠. 노인은 신재효가 잡은 손을 교정해 주면서 말했다.
자자, 불어보시지요. 입술을 한 일자로 하시고 쥐글을 아랫입술에 붙여서 침을 뱉듣기. 입김을 불어 넣어 보시지요. 입김을 불어 넣으면 약한 소리가, 세게 불어 넣으면 높은 소리가 났죠. 자, 어서 한번 불어 보시지요. 그러나 노인이 시키는 대로 입김을 불어 넣어 보았지만 헛바람 소리만 새어나왔다. 소리가 안 나는데요. 신재효가 실망하며 물었다. 그렇습죠. 삑삑거리는 소리라도 내려면은 한나절은 입바람을 불어야 하고 사흘은 넉넉히 불어야 소리를 낼 수 있을 겁니다요. 현금 10년이요. 퉁소 2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요? 그러면 노인장한테 한 사흘 배우면 모기 소리만큼은 낼 수가 있겠구만요. 배우시려고요? 놀라며 묻는 것은 또삼이었다. 또삼이 너 주모한테 이 방에서 사나흘 묵어가겠으니 이 방에 다른 객을 받지 말라고 이러고 오너라. 신재유의 말에 퉁소장의 노인과 또삼이가 함께 놀라는 얼굴로 마주보고만 있었다. 자, 노인장. 나에게 사흘 동안 소리를 낼 수 있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신재유는 갓과 도포를 벗고 다시 퉁소를 손에 잡았다. 신재유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입이 아프도록 쉬지 않고 계속해서 훅 입바람을 내었다.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녀, 무역, 응종 등 12가지 음의 율명은 다 낼 수 없어 돈 치더라도 삐삐거리는 소리라도 내고 싶은 성급한 욕심에 입구석이 아픈 것도 몰랐다. 때때로 노인은 퉁소를 자기 입에 대고 5개의 지공을 여다두며 갖가지 음을 내는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날 밤 신재효는 볼이 아프도록 입바람 씨름을 하였다. 사흘이 지나서야 문풍지가 깊은 겨울밤 한풍에 떠는 소리 정도를 낼 수가 있었으며 소리의 높고 낮음을 조절할 수가 있었다. 12가지 율명 중에서 황종 하나만이라도 잘 조절하려 치면 1년은 저이 걸리죠. 사흘째 되는 날 밤에 퉁소장이 노인이 말했다. 노인장, 내일부터 백양사로 내장산 영은사로 고창 선운사에서 부안 내소사까지 한 바퀴 돌아댕길 생각인데 함께 가지 않겠소? 신재효는 퉁소장의 노인과 더 오래 같이 있으면서 퉁소 가락을 더 배우고 싶었다. 아이고, 나리한테는 짐이 될 터인뎁시오. 아니지요. 퉁소를 가르쳐 주시면 되는 일이지요. 정처가 없는 누구나 매인되는 없소이다마는 날이 밝으면 함께 떠납시다. 주모한테 미리 말을 해두시구려. 헌데 왜 하필이면 절간들을 찾아 유람을 하십니까요? 절간에 가봤자 연불소리뿐인뎁시오. 절간이 아니라면 어디가 좋겠소이까? 노인장이 이끄는 대로 따르지요. 아이고, 이 노고를 따르시면은 황천밖에 더 있겠남요. 황천에 가서라도 퉁소만 배울 수만 있다면 따라가지요. 신재효는 객적은 말을 하며 웃었다.
모함서원에서 쫓겨나온 후 처음으로 떠올린 웃음이었다. 이 몸은 황천에 가서도 퉁소를 불겠소이다. 퉁소장이 노인도 웃었다. 신재효는 퉁소장이 노인이 어딘가 비단골 유서방과 닮은 데가 있음을 발견했다. 사는 것이 구차하고 신분이 천하면서도 그것에 매임 없이 유유자적하게 바람 부는 대로 흐르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부럽기까지 하였다. 다음 날 새벽 신재효는 서둘러 또삼이를 깨웠다. 그리고는 갓과 도포를 또삼이에게 입게 하고 자신은 또삼이의 중치막을 걸치고 초립을 썼다. 괴날이 못짐에 미투리까지 신은 그의 행색은 영락없이 하인배의 모습이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상전을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는 또삼이를 재촉하며 앞서 주막을 나섰다. 노인장, 어서 나오시오. 신재효는 주막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고 퉁소를 입에 대고 문풍지 떠는 소리를 내며 황룡강을 따라 성큼성큼 올라갔다. 방랑 또 방랑. 늦가을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햇살 사이로 백암산이 출렁여 보였다. 또삼이의 옷으로 갈아입은 신재효는 여전히 퉁소를 입에 문 채 공중거리며 떡갈나무와 굴참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산자락의 야트막한 모롱이를 돌고 있었고 그 뒤로 퉁소장이 영감과 도포를 입은 또삼이가 차마 갓을 쓰지 못하고 손에 든 채 어기적거리며 따랐다. 앞서가는 신재우의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두 사람은 한사코 뒤처지기 시작했다. 퉁소장이 영감은 신채우의 서투른 퉁소 소리에 허허 거리며 웃음을 날렸으나 상전의 옷으로 바꿔 입은 또삼이는 사뭇 울상이었다. 처음 입어보는 비단 옷에 도포자락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가죽신은 그의 발에 너무 작기도 했지만 차마 신을 수가 없어 갓과 함께 손에 들고 맨발로 걷자니 발바닥이 아파서 미칠 것만 같았다. 퉁소장이 영감이 두 손에 갓과 가죽신을 들고 발바닥이 아파 어기적거리며 걷고 있는 또삼이의 꼬락서니를 돌아보며 자꾸만 풋풋 웃었다. 우리 서방님이 실성을 하셨나? 어쩌자고 이놈의 누더기를 입으시고 저러시는지. 또삼이는 걱정이 되어 그를 돌아보며 웃는 퉁소장이 영감을 보며 말했다. 자네 상전은 참 재미있는 젊은일세 그려. 그런 말 맙시오. 우리 약방 마님이 아셨다가는 이 몸이 성치 못할 것입니다요. 퉁소장이 영감의 는질거리는 말투에 또삼이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자네 상전은 어느 댁 서방님이신가? 고창골 관약방 나리에 자제시랍니다. 그렇다면 양반은 아니로구먼. 이거 보시오. 우리 관약방 나리께서는 고창에서 500석 부자랍니다요. 양반들도 우리 댁 나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요. 또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시방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가? 서원에서 동문 수학하는 유생들과 단풍놀이를 간다고 하시더니 뜬금없이 이러시는구만요. 비록 양반은 아닐지언정 생각이 트인 젊은이로구먼.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내가 여러 곳을 떠돌아댕겨서 사람 벌 줄은 아네. 모두가 다 노인장 탓이로구먼요. 그놈의 퉁수 소리 땜시. 이 사람아, 어차피 상전의 옷을 바꿔 입었으니 갓을 쓰고 가죽신을 신게나. 승소장이 영감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하며 뒷짐을 지어 허리를 펴고 아랫배를 내밀어 갈지자로 양반 걸음을 흉내냈다. 어서 의관을 거추고 나무양으로 걸으래도. 그러나 또삼이는 못마땅하다는 눈초리로 승소장이 영감을 흘겨보며 여전히 두 손에 갓과 가죽신을 든 채 어기적거리며 걸었다.